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입니다. 토요일 밤입니다. 눈은 역시 고통스럽습니다. 옆에 안과 선생님께서 병원에 갈 것을 재촉하고 있군요. 방송 마치는 대로 병원에 갈 생각입니다. 역사를 읽는 이유는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정치가들이 반드시 역사를 읽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1951년에 윈스턴 처칠은 영국 총리 자리를 되찾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에 2차 대전에서 승진한 뒤에 노동당으로 정권이 뺏겼는데 6년 만이죠. 그는 애틀린 노동당 정부에서 1947년 1월에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결정을 한 걸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그 결정을 주도한 애틀리와 노조 출신 어니스트 베이빈 외무장관이 의회에도 비밀로 붙였기 때문이죠. 총리가 된 처칠은 놀랍게도 1억 파운드가 비밀리에 지출돼 원자폭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처칠은 그 프로젝트를 승인하죠. 그리고 영국은 1952년 10월에 몬테벨로 섬에 첫 번째 원자폭탄 실험을 합니다. 57년엔 크리스마스 섬에다가 수소폭탄을 떨어뜨리죠. 그 실험은 미국도 놀랄 정도로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 덕분으로 2차 대전으로 재정이 고갈돼서 전 세계에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던 영국은 적어도 30년 이상 강대국 클럽에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캐나다 독립운동도 쑥 들어가 버렸죠. 아직도 그 나라에는 영국 총독이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은 1970년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주도했습니다. 영국의 핵무장을 주도했던 베이빈이 노동당 동료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핵폭탄이 없다면 세계의 회의실에 우리 영국은 벌거벗고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다. 자, 이 말을 상기하면서요. 이틀 전에 왕이 중국 외무장관이 이 나라에 와서 아주 오만한 자세로 사들을 없애라. 그리고 미국에 줄 서지 말라고 권고인지 경고인지 하고 간 것과 이 나라 대통령 특보라는 분이 미군이 취소하면 중국이 핵우사를 제공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해괴한 질문을 한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이 나라는 좌파들이 먼저 외국에 기생하려 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30분간 전화통화를 했죠. 날이 바뀌었으니까 어제군요. 트럼프의 요청이었다 합니다. 사실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없다면 양국 정상의 통화는 큰 뉴스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통화를 요구했다. 이건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한 말은 앞뒤 불필요한 최사를 딱 다 잘라내버리면 딱 한 줄 남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조기 협상을 달성하기 위해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참 말 복잡하게 합니다. 자, 하나씩 분석해 봅시다.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걸 바꾸고 말하면요. 북한 김정은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동창리를 보니까 김정은이 크리스마스 전후에 ICBM을 쏠 것 같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조기 협상을 위해 대화 모멘텀이 유지돼야 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대로 당신이 김정은에게 뭔가 말을 좀 해보라 하는 것일까요? 말하자면 문 대통령이 자신이 늘 말하는 대로 중재자, 촉진자라고 하니 그 역할을 해달라는 걸까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언론의 평가처럼 트럼프가 여러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전화를 했다기보다 결정된 옵션을 통보한 거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남북 간에 어떤 경로든 대화 통로가 있다는 건 믿겠죠. 그런데 아마도 트럼프는 김정은이 ICBM을 발사한다면 이번엔 영변이나 신포 같은 곳에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북한도 좀 알고 있으라고 통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선 때문에 다급한 트럼프에게 더 이상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ICBM을 다시 쏜다면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내가 없었으면 한반도에는 전쟁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몇 천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자랑을 해온
그 트럼프의 자존심이 일순에 무너지니까 트럼프로서는 그런 상황만은 막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문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역할을 주문했을 터인데 그의 스타일로 보아서 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부탁하느니 아마도 경고성 발언을 통해 그것이 북한에게 전달되도록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론입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는 일면 헤드라인으로 검찰이 천경덕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불러 조사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위선을 조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선을 조준하고 있다. 언론사가 좀처럼 쓰지 않는 표현이죠. 서울 동부지검이 천경덕을 불러서 천경덕이 유재수 감찰을 하던 특감반원의 직속 상관인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에게 피하 구분 똑바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감찰 중단을 요구한 경위를 조사했다는 겁니다. 당시 특감반원은 유재수 금품수수 첩보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인걸 반장은 그 상관이었죠. 그동안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부른 사람은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이번에 천경덕 선임행정관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위선을 판다고 하면 조국, 임종석, 또 더 나아가서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그게 들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 유재수의 비위를 알고도 사표 수리를 끝낸 금융위원회 최정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검찰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시킨 결정을 내리게 된 배후를 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이라는 유재수의 뒷배가 누구인가? 간 크게도 검찰이 그걸 캔다는 거죠. 대한민국 검찰 바뀐 겁니까? 누구일까요? 상식적으로 조국과 백운우, 박영철이 언론에서 유재수의 비사실이 크지 않으니 감찰을 중단하자고 결정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 사람이 서로 미루고 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제 천경덕 행정관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 세 사람, 그리고 대통령 최측근들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권 인사 논의를 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황은요, 이미 2017년 10월 특감반이 유재수 휴대폰을 압수해서 포렌식으로 훑어서 드러난 내용이니 당사자들이 부인할 수도 없겠죠. 검찰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가 이런 인사청탁 등의 대가관계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어떻든 다음 동부지검의 소환 대상은 조국이 확실해졌습니다. 그 다음 또 누굴까요? 어쨌든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충분한 심각한 범죄임에도 근거 부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감찰을 중단시키고 그를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시킨 배우가 과연 조국일까요? 조국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은 조국에게 책임을 완전히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검찰에서 나는 조국이 의견을 물어와서 감찰에 대한 단순한 의견만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군요. 조국이 저지른 일이고 자신은 의견만 냈다는 거죠. 그런데 박영철 비서관의 말은 좀 다릅니다. 당시 조국이 백운우의 의견을 좀 들어보라, 이렇게 말을 해서 백운우 의견을 듣고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 겁니다. 어쨌든 조국은 감찰 중단을 결정한 외관상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백운우가 영향을 미친 것도 지금으로서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자신들이 이른바 적폐청산 때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던 직권남용이란 칼을 혼자서 맞으려고 할까요? 언론은 이미 조국은 무마 과정에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무마 과정에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 조국이 뭘 답답해서 그렇게 감찰 무마를 직접 지시했겠느냐? 그건 통로다, 이 얘기죠. 언론은 조국이 삼면초가에 빠졌다고 쓰고 있습니다. 항우가 빠진 사면초가에서 하나 빠진 사면초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자신과 가족의 여러 비리 하나가 있죠. 그리고 지방선거 선거 개입 사건 또 하나죠. 그리고 유재수의 감찰 무마 사건, 이래서 셋입니다. 모두 민정수석실이 그 소관인이
조국은 이제 더 피할 곳이 없어진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조국이 안 보인다고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그는 지난 11월 21일 저녁 7시에 제네시스 뒷자리에 앉아서 검찰청에 나가는 모습이 짧게 포착된 이후로 종직을 감췄습니다. 정경심이 구속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도 등산을 간다는 우면산에도 그리고 자기가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직장인 서울대 연구실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한때 트위터에 하루에도 10여 차례 글을 썼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에 개입하곤 했습니다. 일본과 무역 규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죽창가라는 말을 써서 아주 웃기는 말로 악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을 변호하는데도 무척 안달이기도 했습니다. 참 열심히 변호했죠. 그런 그가 이제 트위터에서도 사라졌습니다. 혹시 모르죠. 그가 검찰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는 자신이 장관 때 만든 새 공보 규정으로 초상권을 철저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들어갈 때도 지하 주차장만 이용하죠. 어쨌든 지금 기자들과 그리고 또 푸른 장미꽃을 들고 몰려들었던 지지자들이 진을 치고 있던 그의 아파트 앞도 적막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나라의 실세라고 불리던 자들의 각자 도생이 시작됐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요. 조국이든 백운이든 박영철이든 청경덕이든 나만은 살아야겠다. 나만은 살겠다는 각자 도생의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들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는 철저히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백운우는 나는 의견만 전달했다. 그리고 박영철은 나는 뭐 의견 듣고 그래서 상신해서 조국이 결정했다. 조국은 두 사람의 의견은 난 들었을 뿐이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김기현 비리 첩보로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모두 모르쇠 작전이라 하는군요.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은 비리 첩보 문건을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건넨 게 밝혀진 뒤에도 뭐 수많은 문서가 오고 갔으니까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명수사 같은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한 거죠. 심지어 그 문건을 만든 문모 행정관도 처음에는 청와대 조사에서 문건 작성에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합니다. 고민정 대변인의 발언이었죠. 자, 그러면 이 선거 개입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어떻든 이번 사건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김기현 비리 첩보를 하명수사에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의 주체는 분명히 청와대입니다. 그러니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의혹의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만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한 말은 하루 뒤엔 어김없이 뒤집혀지곤 하니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일은 더 커져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가 그 문제를 역시 지적을 했더군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재밌습니다. 선거 공작 당시 책임자였던 임종석 조국은 왜 침묵하나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정말 침묵을 계속하고 있군요.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걸 사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공론이죠. 그걸 안다면 이제 좀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우리 국민들의 어디 가려운 곳이 없는가 좀 긁어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까지는 겨울입니다. 아니, 겨울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봄은 반드시 옵니다. 이 점만은 믿어도 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